아내는 고급 옷을 입고 강남에 있는 바에 간다. 그녀를 기다리는 제3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녀는 집에서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다. 나는 32. 결혼. 아니, 적어도 한때는 그랬다. 우리 집안은 무엇보다 신뢰와 정직을 중요하게 여겼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나는 그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겼고 결혼 생활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왔다. 아내와 처음 만난 건 우리가 29살 무렵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녀는 밝고 외향적이며 주변 사람들을 잘 웃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활기찬 에너지에 나는 한눈에 반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점 나와 거리를 두었고 휴대폰은 늘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화면을 내게 보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리기도 했다. 혹시 내 착각인가? 나는 그녀가 요즘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단순한 권태기일지도 모른다고 넘기려 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다. 나는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때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어디 가려고? 나는 최대한 태연한 척 물었다. 아내는 잠시 망설였다. 친구들이랑 강남에서 바에 가기로 했어. 늦게 들어올 거야. 그녀의 말투는 너무나도 건조하고 미리 준비된 듯했다. 그 순간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늘 자신의 스케줄을 나와 공유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전에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냐? 오늘 우리 영화 보기로 했잖아. 내 말에 그녀는 짜증난 듯 눈을 굴렸다. 갑자기 정해진 약속이야. 그냥 혼자 보면 되잖아. 그녀의 말투는 차가웠고 단호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아내가 나간 뒤 나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뭔가 이상해. 나는 그녀의 일정이 적혀 있는 공유 캘린더를 확인했다. 하지만 오늘 밤 약속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그녀는 평소 꼼꼼하게 일정을 정리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그 순간 본능적으로 무언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우리 공동 계좌의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고급바에서 결제된 기록이 여러 건 있었다. 단순히 몇만 원 정도가 아니라 한 번에 수십만 원씩 지출한 흔적들이었다.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 몇 달 전부터 꾸준히 같은 장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오해일까? 나는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우선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휴대폰 위치를 확인했다. 우리가 안전을 위해 서로 위치 공유를 설정해둔 적이 있었기에 어렵지 않게 그녀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 위치는 강남의 한 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바로 찾아가서 따질 수는 없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집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어서야 그녀가 돌아왔다. 문을 여는 순간 강한 술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재미있었어? 나는 최대한 감정을 숨긴 채 물었다. 응. 피곤해, 잘게. 그녀는 하이힐을 벗어 던지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당장이라도 그녀를 추궁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 그녀가 외출한 사이 나는 그녀의 노트북을 확인했다. 아내는 항상 같은 비밀번호를 재사용하는 습관이 있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쉽게 로그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모든 것을 확인했다. 수십 개의 이메일이 한 남자와 오고 갔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남의 바에서 만난다는 약속, 호텔에서의 계획,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대화들이었다. 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화면을 스크롤했다. 그중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 밤이 너무 기대돼. 내가 입은 그 드레스가 정말 좋아.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내는 친구들과 논 게 아니었다. 그 남자와 함께 있었다. 나는 즉시 그녀를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와 상담하기로 했다. 변호사는 단호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입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크게 손해볼 일은 없을 겁니다. 다행히 우리 집과 4명의 예금,
심지어 차량까지 모두 결혼 전에 내가 구매한 것이었다. 변호사는 아내가 재산을 주장하기 어렵겠지만 끝까지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끝낼 생각은 없었다. 그녀의 배신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나는 가능한 모든 증거를 모았다. 그녀의 이메일 캡처, 바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 호텔 주변에서의 위치 기록,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거실에 작은 카메라까지 설치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를 지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익숙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가벼운 농담도 하며 자연스럽게 물었다. 어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오랜만에 스트레스 좀 풀었지. 가끔은 이런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흔들림조차 없었다.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내 결심이 확고해졌다. 나는 즉시 금융기관에 연락해 아내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 변호사는 빠르게 움직이라고 조언했다. 그녀가 공동 자산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말이다. 그리고 예상대로 아내는 곧바로 눈치챘다. 내 카드가 왜 결제가 안 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은행 쪽에서 보안 점검 중이라던데 곧 해결될 거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곧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할 거라는 걸. 그 주말 아내는 다시 외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누구 만나러 가는데? 그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무슨 말이야? 친구들이랑 보기로 했다고 했잖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만 둘러대.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알아. 뭐라는 거야?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줬다. 이거 보면 알겠지.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메일을 훔쳐보다니 사생활 침해야. 우리 결혼은 뭐였는데?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넌 그 순간부터 모든 걸 망친 거야. 내 뒤에서 몰래 만날 때부터. 그녀는 처음엔 부정했다. 하지만 결국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넌 이해 못해. 넌 항상 바쁘잖아. 난 외로웠다고.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외로웠다고? 넌 집, 차, 해외여행까지 다 원했어. 그걸 맞춰주려고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 근데 그 대가가 이거야? 아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오히려 날 비난했다. 난 이 결혼을 위해 희생했어. 난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행복. 거짓말로 몇 달을 날 속이고 내 돈으로 다른 남자랑 만나는 게 행복이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다. 그녀는 분노에 휩싸였다.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다 모였는데. 이 선택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지. 그 순간 그녀의 태도가 변했다. 좋아. 하지만 날 이렇게 쉽게 버릴 순 없어. 돈은 받아야겠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가진 대부분의 재산은 결혼 전에 마련한 거야. 넌 가져갈 게 없어. 법정까지 가게 만들고 싶어? 말 무시하면 넌 후회할 거야. 변호사가 경고했던 대로 그녀는 끝까지 싸울 태세였다. 법적으로 그녀는 일정 기간 생활비를 청구할 수도 있었다. 결혼 후 곧바로 직장을 그만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나는 협상을 시작했다. 4천만 원 줄게. 그걸로 새로운 곳을 찾고 정리하는데 충분할 거야. 그녀는 비웃듯이 웃었다. 내가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돼? 솔직히 말하면 그보다 더 받을 자격도 없어.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 참고로 판사는 불륜에 대해 관대하지 않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제야 그녀는 내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은 듯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 협상을 거듭한 끝에 우리는 결국 2천만 원으로 합의했다. 그 돈을 건네는 순간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를 완전히 내 인생에서 지울 수 있다면 그 정도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남은 건 법적으로 그녀를 집에서 내보내는 일이었다. 이 집은 결혼 전에 내가 사둔 것이었기에 그녀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집에 머무를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집을 구할 시간이 필요해. 날거리로 내몰 순 없잖아. 나는 그녀에게 이사를 위한 2주간의 시간을 주었다. 충분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마감일이 다가와도 그녀는 짐을 싸려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온라인 쇼핑을 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심지어 친구들까지 집으로 초대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거실에서 그녀와 친구들이 와인을 마시며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내가 들어오자 힐끗 보기만 했을 뿐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여긴 아직 내 집이다. 나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금요일까지 나가기로 했잖아. 그녀의 친구들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비웃듯이 말했다. 왜 이렇게 분위기 깨는 거야? 마지막으로 즐기는 것도 못 봐줘. 나는 이를 악물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올라갔다. 문을 잠그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퇴거 명령을 신청할 때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그녀에게 퇴거 통고서를 건넸다. 그녀는 서류를 쳐다보더니 비웃으며 그것을 구겨 바닥에 던졌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내가 그동안 널 위해 한 게 얼만데. 나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널 위해 한 거 역사를 새로 쓰려 하지 마. 넌 거짓말했고 바람 피웠고 내 돈을 장난감처럼 써댔어. 오히려 내가 고소하지 않은 걸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어쨌든 이번 주 안에 나가라. 법적 조치 원하지 않으면. 내 예상과 달리 그녀는 그날 저녁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자극하지 않고는 못 배겼다. 짐을 차에 실으며 그녀는 나를 힐끗 보더니 마지막으로 쏘아붙였다. 좋아하겠네. 결국 넌 혼자 남을 거야. 그리고 그럴만해.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배신당하느니 혼자가 낫지.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금요일 오후 그녀는 집을 떠났다. 나는 곧바로 도어록을 교체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내일은 끝나지 않았다. 무너진 재정도, 감정도 다시 회복해야 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그녀에게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목 우리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결국 메일을 열어보았다.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리워.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곧바로 메일을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더 이상 그녀에게 휘둘릴 생각은 없었다. 그 후로 나는 내 삶에 집중했다.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일에 몰두했다. 배신은 아팠지만 그 덕분에 나는 더욱 강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다. 이혼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경계, 신뢰, 그리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법. 몇 달이 지나면서 이혼과 관련된 모든 소란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경제적으로도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집에는 평온이 깃들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다시 나 자신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연애를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었다. 굳이 서두를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만족하고 있었다. 적어도 1년 전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지인을 통해 전처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혼 합의금으로 받은 돈도 몇 달 만에 바닥이 났다고 했다. 한때 누렸던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려 했지만 내 경제적 지원 없이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여기저기 친구 집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었고 새로운 돈줄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다. 처음엔 잠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곧 그녀가 날 속였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온갖 거짓말과 뻔뻔한 태도, 그리고 자신이 피해자인 척했던 모습까지. 동정심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다시는 그런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 쓰였던 한 가지. 그녀가 바람을 피웠던 여행 가이드. 이혼 후 한동안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문득 궁금해졌다. 그래서 잠시 SNS를 검색해봤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흥미로웠다. 그는 이미 직장을 잃었다. 알고 보니 여러 차례 불성실한 태도와 문제를 일으켰고 내 변호사가 보낸 항해 서한이 결정적인 한 방이 되었다고 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책임이었다. 적어도 이번에는 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이 기분 좋았다. 전처는 너무 오랫동안 모든 걸 쉽게 넘어가며 살아왔으니까 모든 걸 되돌아보니 이혼은 오히려 축복이었다.
그 과정을 통해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할 수 있었다. 나를 지키는 법도 진정한 신뢰가 무엇인지도 깨달았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더 강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정의, 회복, 그리고 통쾌한 복수가 담긴 더 많은 이야기들. 다음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